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미국의 존 볼튼이 육자회담에 대해서 거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끼지 마라. 미국이 강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교수님 모셔서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목이 좀 잠겼습니다. 네. 계속 소리치고 다니느라. 네. 아유, 지난 이 일주일에 걸쳐서 대전쟁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존 볼턴 어떤 사람이고 또 미국의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폼페이오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폼페이오를 강경파라고 그랬고, 존 볼턴은 초강경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볼턴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 선대 김정일, 그 선대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존 볼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존 볼턴 하게 되면 이제 네오콘의 상징이고요. 옛날에 그 아들 부시 시절에 네. 사실 아들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존 볼턴도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 북한 내지는 북핵을 지상에 존재하는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십자군처럼 성전을 버려서 이 악을 척결해야 된다. 호죽스를 만난 거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존 볼턴이 역할을 하면서 네. 저 판도 좀 깨지고 그랬잖아요. 네. 예. 존 볼턴을 좀 소개를 할까요? 아, 그럼 좋죠. 네. 예, 예. 존 볼턴이 지금 국가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이잖아요. 예, 예. 이 자리가 우리로 치면은 국가안보실장하고 예. 비슷합니다, 역할이. 네, 네. 옛날에 이제 닉슨 시절에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석학이 헨리 키신저가 있잖아요. 네. 그 헨리 키신저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지금 존 볼턴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미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의 그 상징성이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네. 큰 자리인데 이분은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하. 지난번에 이제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변호사로서 아니면은 연방 의원으로서 커리어를 쌓다가 네. CIA 국장으로 들어와서 국무부 장관을 하고 있지만은 시작이 사실은 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법조인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위 관료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존 볼턴 같은 경우는 예일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폼페이오도 육사 수석 졸업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예일 대학을 숨마컴 라우데로 졸업을 했습니다. 최우수 졸업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공동수석 개념으로 수석 졸업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고급도 내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성공적인 이 변호사의 스펙을 쌓았던 사람이죠. 예. 그러다가 그 로널드 레이건 있죠? 네. 보수의 아이콘이다시피 된 로널드 레이건이 1980년부터 실제로는 81년부터 89년까지 미연방 대통령을 했는데 이때 후반기 2기 레이건 정부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미 법무부의 창안보라는 고위직으로 최초 강기에 데뷔를 하게 되고요. 네. 그때는 이 법무부 쪽이니까 레퓨테이션이 없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1989년에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네. 1988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1989년 2월부터 1989년부터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때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직이 뭔가 하면은 미 국무부의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했습니다. 예. 그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젊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48년생이거든요.
그럼 89년이면 만으로 41세에 예. 한 거고요. 아까 법무부 차관보는 30대에 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히 스마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989년에 이제 임기를 시작해서 1992년까지 그러니까 88년에 당선돼 가지고 92년에 이제 클린턴이 민주당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93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데 아버지 부시 시절에 국무부의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이제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1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되었을 시점에 국무부의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타팅 단계에서 북한과 북핵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1989년인가요? 네. 88년인가? 그때 프랑스 위성에 이제 북한에 이 플루토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추출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위성 촬영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당시 미소 이 핵 군축 사업의 일환도 있지만은 또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도출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평화로 간 거죠. 1991년입니다.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당시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이 한 1000개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 철수합니다. 어허. 그래서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북한은 아주 뭐 초기 단계로서 플루토늄을, 핵 원료인 플루토늄을 그람 단위로 생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때 이분이 차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진행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93년에 가면은 1차 북핵 위기가 발발을 합니다. 네. 1차 북핵 위기가 발발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면서 북한이 이제 NPT에 가입을 했잖아요. 예, 예.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해서 NPT라고 그러죠. 그래서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을 네.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IAEA라고 해서 International A가 Atomic, E가 Energy, A가 Agency에서 IAEA가 국제원자력 기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1992년에 IAEA의 핵 사찰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 합의에 따라서.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보여주는 이제 핵 시설이나 뭐 초기 단계지만은 이제 그거 외에 또 다른 추가 시설을 감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 시설이 있는 것 같으니까 IAEA 측에서 특별 사찰을 요구한다. 그럼 숨겨놓은 게 네. 들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발이 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김일성이죠. 그때는 김일성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NPT 탈퇴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탈퇴하죠. 예, 탈퇴하면서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한 것이 예, 예. 199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그로부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1994년에 민주당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북한이 저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핀포인팅해서 정밀 조준을 해서 이 북핵 시설을 타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온몸으로 막았죠. 절대 안 된다. 재앙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취소가 됐지만은 초기에는 사실 계획을 잡았고요. 그때 당시에 만일에 타격을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 한반도 특히 남쪽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북핵의 인질 내지는 볼모로 이렇게 이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북핵을 타격하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핀포인팅 해가지고 한 방에 정밀 조준해서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능 유출도 극소화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구소련이 1991년에 해체됐잖아요. 그렇죠. 붕괴되는 순간에. 그렇죠. 지 앞가림도 못했잖아요. 네. 또 중국은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서방 사회에 완전히 고립이 돼 있었잖아요.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히 이제 이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때 중국과 러시아의 최소한의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개 국가의 동의가 필요 없이 미국이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죠. 예. 그런데 그때 사실은 놓친 것이 천추의 한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그래, 이제 네. 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 길을 키워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합의되는 것이 1차 북핵 위기의 결산이 뭔가 하면은 1994년 제네바 합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바다 만들겠다고 협박하니까 단기 속전으로 정밀 조준해서 제거 작업을 못할 거라면은 평화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클린턴이 제네바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것이 1994년이에요.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도출해서 결국 이제 북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또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또 중유 연간 50만 톤 지원해주는 거로 해서 제네바 합의가 평화 안으로 제시가 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죠.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1997년에 사자회담이라는 게 개최가 돼요. 네네. 사자회담이라는 게 남북의 그다음에 한국 전쟁의 이 정전협상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중국이 들어가서 네. 사자회담의 틀이 만들어졌는데 뭐 사자회담이라는 게 특별히 기능을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네. 그런 수준으로 꾸준히 그냥 이어져 갔습니다. 그냥 불안정했지만은 이 안정적인 구조로 갔었죠. 네. 한반도에서. 그렇게 갔었는데 2000년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1년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해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라고 하는 무너졌죠. 미국 경제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타격했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니까 북한이 위기를 느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몰래 추출하는 작업을 했어요. 북한은요, 우라늄이 2,600만 톤이나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엄청납니다. 그걸 추출을 한 거를 미국이 위성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그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너 그 추가 핵시설 IAEA 특별 사찰을 받아 하니까 머리가 돌면서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이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가 제네바 합의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상황에서 우라늄 가지고 다그치니까 북한이 또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북한이 사지로 몰리면 또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또 벼랑 끝 전술을. 벼랑 끝 전술로 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벼랑 끝 전술로 나가니까 단기적으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시가 내놓은 게 육자회담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육자회담이 2003년에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한 6년 정도, 2009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해버리는데 한 6년 정도 존속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회담도 그렇고요. 육자회담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러시아는 냉정한 의미에서 한반도가 자기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개 국제사회에서 뭐 회담 테이블을 내잖아요. 사자다, 육자다 이렇게 있죠. 솔루션이 안 나옵니다. 사자회담 뭐 현상 유지만 했고요. 네. 육자회담도 결국은 현상 유지만 한 거예요. 솔루션을 못 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중국이 했는데 네. 그냥 주변 강국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책으로 현상 유지책으로 내놓는 게 이런 사자 내지는 육자
회담 테이블이에요. 예. 왜 그러면은 그동안 미국이 직접 북미 협상을 안 하고 사자나 육자 회담으로 해서 다자 회담으로 갔는가 하면은 빠지고 싶은 거예요. 빠지고 싶습니다. 북미로 양자 회담을 가면은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자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유사시에 솔루션이 나와도 미국이 부담하는 게 적어지거든요. 예. 공동으로 가니까. 그래서 양자 협상을 극력거리다가 결국 양자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북한이 6차에 걸친 핵실험에 성공하고 비공인이지만 맹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고, 두 번째는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사실상 개발을 했잖아요. 개발을 하면서 LA나 시카고나 뉴욕이 타격권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본토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결국은 사자나 육자로 현상 유지하려고 그랬었고, 지금은 미국이 눈앞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토가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급해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1차, 2차에 걸친 양자회담이 이루어진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볼턴은 역사의 산 정인인 거예요. 다 봐왔죠. 그렇죠. 상황을. 1차 북핵 위기 때도 초반부에 아버지 부시 정권 때 국무부에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했으니까 봤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부시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아들 부시 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 게 역시 미 국무부에 예.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부자 대통령에 걸쳐서 국무부에 군축 내지는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2번씩이나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나서 2005년에는 무대를 뉴욕으로 옮겨서 유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엔 대사. 유엔 대사라는 자리가 미국이 이 세계 외교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다자 외교의 현장인 뉴욕에서 유엔에서 미국이 사실은 힘을 발휘하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 대사를 볼턴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쉬었다가, 오바마 정권 때 쉬었다가 2008년인가요? 2018년, 작년이네요. 작년 4월에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롤백을 하는데, 사실 롤백한 지 2개월 만에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잖아요. 네네. 그때는 김정은의 완성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볼턴이 그렇게 기능을 안 했습니다.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으로서 롤백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8개월 만인가요? 그렇죠. 올해 2월 달에 네. 하노이에서 2차 북핵 정상회담 개최됐잖아요. 네네. 이때는 이제 이 회담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볼턴 같은 북한을 뼛속까지 아는 본질까지 꿰뚫는 볼턴은 1차 정상회담에서는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때는 또 무대가 자기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1차 정도에서는 또 김정은한테 미끼를 주면서 2차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도 했겠죠. 네. 그러면서 8개월 후에 개최될 하노이에서의 새로운 전쟁, 2차 북미 회담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북미 회담에서는 트럼프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표면적으로는 폼페이오지만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끈 주역이 따지고 보면은 볼턴이라는 거죠. 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볼턴의 내용이라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1차 북핵 위기 때 현장에 있었고 그 솔루션이 제네바 합의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2차 가기 전에 사자회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북핵 위기가 왔을 때 역시 부시 정권의 국제안보 담당, 군축 담당 차관을 했잖아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핵 문제가 이슈로 되었을 때 그때 유엔 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2005년에 북한의 김정일이 우리는 핵 보유국가다. 만방에 천명을 했습니다. 예. 하고 2006년에 1차 북핵 실험을 하잖아요. 그때 현장에 유엔 대사로 볼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차가 그렇고 2차는 2009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했고요. 2013년 3차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가 당선이 되고 정권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공포 분위기 조성용으로 3차 북핵 실험을 감행을 하잖아요. 3차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5차는 2016년이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예. 박근혜 때. 그리고 2017년에 한 번 하고 해가지고 2017년부터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핵실험 6차에 걸쳐서 하면서 북핵 실험은 종료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탑재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미국을 타격권으로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북한의 꿈이 그거였어요. 북한도 노림수가 미국이 위기를 느끼면은 사자다 육자다 현상유지형 회담 테이블이 아니고 양자로 해서 우리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이때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김정은, 김정일에 이어지는 김정일에 김정은에 이어지는 대미 협상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맞닥뜨려진 거고 아니나 다를까 위기를 느낀 미국이 트럼프가 1, 2차에 걸쳐서 협상 테이블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어쨌건 북한이 호적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네, 강력한 그렇습니다.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강력한 상대를 예. 만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른 게 1차 북핵 위기도 숨겼다가 특별 사찰, 숨긴 거 특별 사찰하자. IAEA 하니까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이 불바다 발언하면서 솔루션이 제네바 합의로 나왔잖아요. 2차 북핵 위기 때는 우라늄 추출이잖아요. 그렇죠? 핵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추출인데 이때는 솔루션이 뭐로 나왔는가 하면 6자 회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협박하고 그다음에 4자 내지는 6자 협상 테이블이 나왔던 것이 1, 2차 북핵 위기인데 이번에는 왜 안 나왔느냐? 이번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2차 북미 회담의 핵심이 표면적으로는 제재 완화의 강도잖아요. 예.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제재를 해제해 주기를 바랬다 그랬고 북한은 아니다. 우리는 11개 중에 6개만 해달라고 그랬다. 부분이다. 그러면서 완화를 해달라고 했지.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좀 이 생각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북핵 추가 시설 있잖아요. 북핵 추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들이내밀었죠 그때. 트럼프가 네. 들이내밀었잖아요. 볼턴이 8개월 동안 준비한 전쟁이 여기서 이기는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 속였다. 탑다운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영도자들이잖아요. 영도자들은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철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취소할 수가 없죠.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트럼프가 들이밀면서 추가 핵시설 있잖아. 신뢰가 무너졌잖아. 이런 거죠. 네. 그래. 사실이냐 아니냐 물었잖아요. yes or no를 물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김정은이 당황한 거잖아요.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얼굴 빨개졌잖아요. 네. 예스를 할 수도 없고 노를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예스죠 사실은. 네. 내용적으로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면은 결국 예스라는 예스죠. 이야기인데 네. 그때 이제 이 북한의 외무성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잖아요. 리용호가 끼어들어가지고 회담을 중단시켜야 된다 하는 식으로 결국은 스탑을 시킨 거죠 먼저. 그리고 실무 협상 단계에서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해서 트럼프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은요 협상이라는 게 국제협상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준비하는 자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바텀업이 아니고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김정은과 트럼프가 맞상대하는 탑다운 협상 방식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건데 김정은이 트럼프의 통을 협상 능력을 믿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해보려고 통 크게 하려고 하다가 맘따그 맞은 거죠. 이번에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건 간에 김정은도 거기서 실수했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네. 북한 정권의 1인 수령 체제하에서 북한 정권의 최고 존엄인 북한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노라고 하면은 거짓말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핵이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그 무대에서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은 존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리용호가 재빨리 인발부 해가지고 진압을 한 거고 그래서 무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2차전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오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이 볼턴의 손을 들어주면서 성공을 한 건데요. 여기에는 8개월에 걸친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전쟁을 아주 친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해온 북핵 내지는 북한 정권의 뼛속까지 아는 선수 중의 선수 존 볼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자, 육자회담을 거부했다는 건 결국 미국이 직접 상대해서 그렇죠.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뭐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고 싶지만 얘네들은 해방꾼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니까. 그렇죠. 예, 육자 사자 굉장히 중요한 회담에서 순간에 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어쨌든 뭐 내년에 한반도 이 시장, 한반도 북핵 시장에서 장이 열리기는 하는데 올 1년 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올 1년은 사실은 뭐 특별한 결실 없이 그냥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고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북한도 추가 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는 솔루션을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도 고민이 사실은 많은 거고, 그래서 이게 북한 입장에서 양자로 갔다가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추가 핵시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엘터너티브로서 대안을 또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 결국은 미국을 협박을 해가지고 추가 핵시설에 대해서 자꾸 우리한테 시비 걸지 마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전략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해 내년에 이 북핵의 장이 열리는 내년까지 앞으로 한 7개월 동안 한반도에서 특히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요즘 지금 이란이 좀 호전적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이 말하자면은 이제 아랍인들의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을 상대하려면은 핵 보유국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북한이 이란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콜했어요. 이거 위험한데요, 굉장히.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북한과 이란 간에 딜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 핵 보유 국가 되는데 핵 기술을 전수해 줄게. 돈 내놔. 지금 미국이나 유엔이 제재를 해제를 안 해줘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현찰이 필요해. 너 돈 많잖아. 돈 내놓으면 전수해 줄게. 그리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뭐 북폭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핵 확산이 되니까. 그렇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사드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만일에 북한의 핵 기술을 전수한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면요. 중동 지역이 불바다 되거든요. 불바다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원치 않잖아요. 중동의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 정계, 재계, 관계, 학계까지 토탈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태인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만일에 북이 핵기술을 이란한테 전수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아마 추가 핵시설 그냥 모른 채 하고 적당히 시간 끌면서 갑시다 하고 그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볼턴은 북폭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강경파 이 볼턴이 내년 핵시장에서 주도권을 여전히 행사를 한다면은 북폭으로 세게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모사드의 북핵 타격은 암살 작전.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사드가 잘하거든요. 모사드가 정말 잘해요. 모사드가 하면은 하죠. 그렇지만은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폭을 한다는 건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모사드가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암살 작전을 모사드가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죠. 그렇죠. 제 생각은 모사드가 절대 북폭을 감행하지는 않겠죠. 한 단계 걸쳐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나서서 북폭을 하느냐고요. 내용적으로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명분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사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레짐 체인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음모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교과서 같습니다. 쫙 역사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스라엘, 미국 거기에 중심은 모사드 정보기관이 있고요. 볼턴이 있다는 거. 북한이 딱 걸렸네요. 육자회담 끌어들여서 러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까지 끌어들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힘의 축은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맞을 일뿐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의 한 수 계속 봐주시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